지난주에 맥도날드 2호점 24시간 운영되고 정말 크게 지었던 곳이 폐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첫마디가 못 사는 나라라서 안 먹나 봐, 가난하니까 햄버거가 너무 비싸서 안 먹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못 살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팔던 거 갖다 팔면 잘 팔리지 않겠어? 요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니까 K 뭐뭐 하면 다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안 팔리는 이유가 기후 환경적인 건지 어느 민족적인 특성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좀 차분히 좀 바라보신 다음에 이때쯤에 들어가면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천천히 판단하시고 들어가는 게 성공의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플러스는 베트남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베트남 라이징의 저자이자 14년째 베트남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유영국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작가님 먼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은 어떻게 하다 처음으로 베트남에 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에서 예. 이제 근무를 하다가 베트남 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 나이스그룹에서 이제 베트남 유통법인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베트남과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아예 통이 되신 거네요. 베트남 교민이죠. 뭐. 지금도 그러면 베트남 현지에서 체류하시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베트남 호치민에서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고요.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한국 기업분들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한국 기업체들 상대로 제가 이제 컨설팅과 강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라는 또 하나의 주목받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시사점을 주실 분인 것 같은데, 오늘은 특히 어떤 얘기 해주실 예정인가요? 한국에서 베트남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미스테리하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 이거 베트남에서 팔면 되게 잘 팔리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번뜩 떠올랐다가 예. 막상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도전해봤지만 실패했던 아이템들.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되도록이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고정관념, 베트남 시장 참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베트남 자주 갔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더울 때는 뭐 정말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생각해낸 아이템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 순간 바로 한국 가서 꼭 먹어야지 하고 땡겼던 게 네. 냉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베트남 역시도 쌀국수의 나라이고 국수 네. 좋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원한 국수의 대명사인 냉면 팔면 이거 초대박 날 거다.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우리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베트남 뜨거울 때는 뭐 40도 넘으니까요. 네. 얼음 둥둥 뜬 냉면이 정말 땡길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시도했다 다 실패했습니다. 시도하신 분도 있고 이미 실패까지 됐어요? 네. 이제 오시면 다들 똑같이 교수님처럼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좀 시원한 국수 안 먹고 싶나 싶은데 네. 저도 처음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베트남 직원들하고 같이 한국 식당 가면 우리 이제 뭐 돼지갈비에 냉면도 같이 많이 먹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 번 그 친구들한테 권해봤는데 약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좀 기겁을 하더라고요. 기겁까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더운데 이렇게 시원한 거 먹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시원한 거 싫어. 음식은 따뜻하게 먹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베트남처럼 한참 여름은 더운데 이럴 때 좀 시원하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예. 우리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쌀국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쌀국수는 뜨겁게 먹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특히 이 더운 나라에서는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예. 이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안전하고 배앓이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의 오랜 그 환경적인 이유 네, 때문인 네. 거죠. 요즘 베트남에서 유행하는 쌀국수 중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돌솥 쌀국수가 요즘 유행이에요. 돌솥 쌀국수요? 우리가 돌솥 비빔밥 먹을 때 쓰는 그 돌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쌀국수에 담아서 먹는데 예. 보통 베트남 쌀국수 이 플라스틱 그릇에 파는 것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0원, 2,500원 정도 해요. 예. 근데 근데 이 돌솥 쌀국수는 5,000원에서 비싸게는 1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어휴. 근데 이게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전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왜 좀 특이하다 싶었던 게 베트남 사람들이 비빔밥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한국 사람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제가 돌솥 비빔밥은 어때 그랬더니 일반 비빔밥보다 돌솥 비빔밥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따뜻하니까. 아, 돌솥에 있어서 따뜻한 온기가 계속 유지되니까. 네. 그러니까 더운데 왜 따뜻한 걸 좋아하지? 뭐 이열치열도 아니고 이게 뭐지? 네. 저는 항상 저도 의문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식이 쉬 상하는 이유 때문에 예. 배앓이 하지 않고 싶어하는 게 오랜 사람들의 체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은 뭐 쌀국수 말고도 다양한 국수 중에서 굳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런 국수류는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나는 건 없으세요? 우리나라 국수요. 예. 제가 비빔국수도 좀 사람들한테 좀 먹어보라고 했고 예. 우리나라식의 이제 중국집 그 예. 짬뽕도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짜장면도 먹어보라고 했는데 예. 짬뽕은 매워서 좀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싫어하고. 근데 짜장면은 그렇게 많이 좋아한다기보다는 요즘 방송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좀 많이 먹으려고 네. 하는데 아직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국 국수가 그렇게 베트남 사람들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베트남에서 국수 장사는 일단 접는 걸로 하고요.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 저는 워낙 더운 나라다 이게 먼저 떠올라서 그런 네. 건데요. 팥빙수는 어떻습니까? 아 이게 또 다른 한국 분들의 수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금 우리 베트남에는 약 9천여 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거든요. 네. 한국에는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베트남에 들어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중에 F&B 중에 뭐 우리 제과업계 또레쥬라든지 파리바게뜨, 뭐 롯데리아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이 업체들이 다 팥빙수를 시도해봤다가 아 이거 아니다. 이걸 좀 포기를 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뭐 더운 음식 좋아하는 선호도 그것 때문입니까? 근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은 게 예. 베트남 사람들은 맥주를 마실 때 얼음을 이렇게 큰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언더락해서 먹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전통 간식 중에 째라고 하는 팥빙수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거기도 예. 이제 얼음 넣어서 먹는 건데 이거는 되게 비슷한데 왜 안 먹을까? 근데 이제 저도 이게 몇 년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아, 베트남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식의 팥빙수가 너무 달더라는 거예요. 그럼 달다라는 게 좀 특이한 게 왜 그 베트남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베트남 커피 있잖아요. 예, 달달하죠. 아주 달달하잖아요. 네. 야 커피는 그렇게 달달하게 먹는데 이건 왜? 라고 했더니 그 달달하게 먹는 커피는 이제 더운 지방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더우니까 네. 에너지 손실이 좀 크잖아요. 예. 그래서 낮에 지치거나 이럴 때 또는 간밤에 이제 에어컨 없이 사는 집 사람들도 네. 있다니까 아침에 좀 강하게 좀 정신도 깨우고 카페인이 필요하고 할 때 그렇게 달달한 연유 커피를 먹어요. 예. 얼음에 넣어서. 예. 그런데 팥빙수의 달달함은 그런 목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 음식이고 나름 좀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싶다 하는 이 팥빙수는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 커피랑 다른 목적으로 먹는 건데 네. 먹기는 너무 달아요. 네. 그러면 달고 안 달고의 이 정도가 뭘까 봤더니 이 베트남의 흰 우유에 예.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흰 우유의 맛이 설탕이 들어있음, 조금 들어있음, 안 들어있음 이렇게 3가지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달달한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아니, 우리는 흰 우유는 당연히 그 말 그대로 흰 우유의 맛은 그냥 밋밋한 맛인 거잖아요. 근데 설탕이 들어있는 걸 먹는데 하다못해 우롱티라든지 그린티, 그러니까 녹차 같은 거에도 설탕이 들어있어요. 예. 그럼 베트남 사람 단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선호하는 단맛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밍밍한 단맛. 밍밍한 단맛. 이 밍밍한 단맛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아침 햇살이라고 하는 음료수 있죠. 아, 쌀음료. 압니다. 예, 예. 그게 베트남의 국민 음료거든요. 그래요? 베트남 전 국민의 사람 좋아하는 음료 중에 하나예요. 예. 뭐 작은 식당에도 뭐 메뉴판에 팔고 있고, 근데 그 단맛을 베트남 사람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젊은 분들 밀크티 많이 드시는데 밀크티 주문할 때 단맛을 뭐 25%, 50%, 75%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베트남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맛이 약 15% 내외.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밍밍한 단맛을 베트남 사람이 제일 좋아해요. 우리가 팥빙수 먹을 때 보면 그 단맛이 꽤 높다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베트남에서 지금 팥빙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단맛의 정도를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맛의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줄여서 시도를 해본다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베트남 같이 경제가 급성장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네. 입맛도 자꾸 바뀌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입맛의 취향은 요즘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경제적 수혜를 받는 어린 세대들의 입맛인 건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의 입맛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밋밋한 단맛은 나이 드시
그러니까 70년대생, 80년대생까지는 그 밋밋한 단맛을 좋아하는데 예. 요즘 이제 MZ 세대 친구들은 자기 부모 세대하고 다르게 체격도 달라지고 예. 먹는 게 지금 글로벌리하게 유행하는 제품들을 또 많이 먹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제가 그 팥빙수 가게들이 한국 코리아타운에서 한국 사람들 위주로 먹는 곳에 점점점 젊은 베트남 친구들이 와요. 그래서 3, 3, 5 와서 먹는데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게 아직 뭐 전국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어떤 트렌드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예. 만약에 팥빙수를 먹는 베트남 친구들이 더 많아진다거나 또는 베트남 현지인이 운영하는 팥빙수 가게가 늘어난다. 네. 그러면 이건 이제는 이제 베트남 젊은 친구들 입맛은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져 간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선호도가 바뀌어가는지를 모니터할 때 또 우리나라에 관광 왔었을 때 뭐 네. 사가지고 가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 세대들 분들이 일본 가면 코끼리 밥솥이라는 거 사오고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눈에 띄는 베트남 분들 한국에서 관광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이 한가득 먹거리 참 많이 사가는 것 같았어요. 네. 한국 과자도 있고 한국 커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이런 문화가 계속 유지될 거로 보이세요? 아니면 베트남도 경제적으로 부강하는 수준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일본에서 몇 개 과자 주변 지인 주려고는 사오지만 더 이상 뭐 이렇게 선호도가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바뀌어갈 거로 보이세요? 우선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코로나 전에 27만 명 정도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웬만한 한국 제품 다 들어와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예. 그런데 베트남 분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가는 게 있어요. 뭔가요? 특히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사는 게 인삼하고요. 인삼. 특히 수삼을 사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인삼주 담그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꼭 수삼을 챙겨가려고 하고 그리고 영지버섯을 꼭 사가려고 해요. 이야. 베트남 사람들이 이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그걸 구할 수 있다 싶은데 수삼을 들여오려면 그건 통관 작업이 엄청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정식으로 들어오기 어렵고 그리고 영지버섯 역시도 정식으로 한국에서 베트남 수출하는 업자가 지금 없으세요. 예. 좀 뭐 밀수 형태로 들어오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게 가짜거나 이상한 제품일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꼭 직접 사가려고 해요. 아. 그리고 이제 과자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의 우리나라 롯데마트가 지금 20개가 15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이마트도 지금 이제 2개 매장 운영 중이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GS25 편의점도 지금 10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이야. 우리나라 제품들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자 같은 것보다는 이제 화장품 많이 사가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베트남에 워낙 제품이 많이 깔려 있어서 네. 건강기능식품을 요즘 좀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베트남에 수입되는 무슨 정관장이나 이런 게 한국보다 이제 비싸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가면 좀 더 싸니까 예. 내 눈으로 직접 하긴 진품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사가세요.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지버섯을 유통할 자신은 없고요. 네. 수산도 없고요. 다시 차가운 먹거리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진출은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빙그레가 지금 베트남에서 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이 팥빙수처럼 생각보다 시장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이것도 역시 전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게 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물건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 저거는 왜 안 먹지? 저거는 왜 인기가 없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도 역시 팥빙수처럼 너무 단 걸 안 좋아해요. 예. 그런데 그럼 이게 저의 또 주관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예. 리서치 회사들이 아세안의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를 좀 준비한 걸 봤더니 네. 베트남의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말레이시아하고 비슷한데요. 예.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3,300만이라서 베트남보다 인구가 3분의 1이에요. 그렇네요. 베트남 한 1억 되니까. 네. 그럼 시장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인구가 3분의 1 곳하고 비슷한 건 베트남이 생각보다 안 팔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보다도 한 30% 이상 시장이 큰데 예. 그 역시도 베트남이 생각보다 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의 특히 젊은 친구들이 예. 만약에 아이스크림 먹기 시작한다. 그때는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그래서 베트남의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약 3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3천억에서 4천억 사이 정도 되고요. 네. 말레이시아도 비슷하고 태국은 베트남보다도 시장 규모가 더 큰 약 6억 6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지금 먹거리 시장으로 만약에 베트남 시장에 관심을 둬야 된다 하면 우리 그 아침 햇살 같은 그런 정도의 당도를 보이는 네. 약간 티 문화가 또 발달됐으니 네. 그런 티를 들고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유 말씀 주셨으니까 뭐 밀크티 같은 것도 많이 먹나요? 일본 밀크티도 꽤 들어왔는데 예. 그러니까 길거리 카페 형태로 밀크티는 정말 많은 브랜드가 들어있어요. 예. 중국 브랜드, 대만 브랜드, 우리나라 브랜드도 다 들어와 있는데 성공한 브랜드도 있고 계속해서 실패한 브랜드가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흑당이라고 해서 알죠. 엄청 단 밀크티 네.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그 브랜드는 베트남에서 실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하는 당도가 맞지 않아서 네. 그래서 그 밀크티는 가격이 우리나라 돈 한 2,000원, 2,500원 정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베트남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좋아하죠. 제가 뭔가 딱 그 생각한 아이디어가 베트남에 딱 들어맞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 작가님이 보시기에 한국에서 뭐 당연히 한국인이시니까 여러 가지 먹어보셨고 즐겨보셨으니까 네. 요것들 중에서 지금 베트남에 딱 들고 가면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먹거리다 생각하는 품목들이 좀 있으세요? 많은 기업체분들이 좀 문의를 주시는데 예. 이제 베트남에서 김이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김이요? 네, 우리나라 김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태국에 좀 베트남 요즘 우리 김이 정말 수출이 많이 돼서 우리 국내에서도 물량이 부족해서 뭐 단가가 올라갈 정도로 네. 많이 팔리는데 태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해요. 태국에서 그 김을 갖다가 과자처럼 만들어 파는데 네. 아직까지는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김들은 우리 조미김 해서 이렇게 반찬으로 많이 해서 이렇게 찢어서 먹는 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먹기는 많이 먹어요. 예. 근데 이게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네. 좀 보관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오랫동안 보관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김에 발려 있는 참기름이 좀 산패되거나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태국처럼 이 김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자나 좀 가공식품으로 만들면 좀 어떨까? 예. 지금 베트남에서 좀 새롭게 나온 제품들 중에 좀 인기가 좀 생기고 있는 것 중에 견과류에다가 김을 찹쌀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마치 우리 부각 같은데 부각 위에다가 이제 견과류를 예. 얹어놓은 것 같은 그게 요즘 좀 팔리고 있어요. 그거 좀 시도해볼 만하고 네. 베트남에서 참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오리온이 이제 제가 업계 1위인데요. 예. 오리온이 베트남에서만 개발해서 네. 베트남에 있는 오리온 그 법인이 개발한 것 중에 대박난 아이템이 예. 쌀과자예요. 쌀과자요. 저도 처음에 그 개발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베트남에 흔한 게 쌀인데 예. 그걸 먹히겠어요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박이 났어요. 만 3년 만에 누적으로 1,000억 가까이 팔았거든요. 이야. 베트남 소득 수준 감안하고 하면 정말 많이 팔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초창기 버전은 이제 순수한 쌀과자 맛이었는데 점점점 이제 새로운 라인이 나오는 것 중에 김을 섞어서 쌀과자에. 근데 그거 되게 짭조름하고 맛있거든요. 예. 그게 좀 베트남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갑자기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또 한 가지 아이템이 생각나는 게 네. 따뜻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 있고 네. 또 짭조름한 것들 그리고 너무 달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도 좋아하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식자재 또 식품 관련한 수출 품목인 라면은 효과 없습니까? 라면 기업들이 우리나라 라면 업체들이 베트남에서 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워낙 뭐 전 세계에서 많이 팔고 있는 불닭볶음면은 베트남에서 참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신라면, 농심의 신라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베트남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체구가 좀 작아요. 한국 사람보다. 예. 우리나라 봉지라면이 하나가 120g 정도 됩니다. 예. 115g에서 120g인데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거는 70g에서 75g이에요. 한 30% 정도 양이 좀 작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봉지라면은 끓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에서는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봉지라면이어도 이게 컵라면처럼 예. 대접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서 뚜껑 덮어가지고 먹어요. 그렇게 그렇게 먹으려면 면발이 예. 가늘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의 봉지라면은 두껍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더운 나라는 집에서 이렇게 뜨거운 이 가스레인지 앞에 있고 싶어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외식을 많이 해요. 아니면 간단하게 먹거나. 예. 근데 이제 라면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사는 친구들 중에는 부엌이 없이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즈 부분에서 안 맞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오뚜기라든지 또 팔도 예. 이 두 업체는 베트남 공장이 있어요. 예. 이 업체는 이제 베트남 소비자 취향에 맞게 소용량 예. 10g짜리 요걸 만들어서 지금 공략을 잘 하고 있고, 근데 베트남의 1위 업체가 최근에 100g짜리 봉지라면 하나 출시했어요. 예. 그 이야기는 젊은 친구들이 체구가 커져가니까 나 이거 라면 좀 모자르다. 모자르다. 왜 우리가 저 짜장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예. 하나는 좀 부족하고 맞아요. 하나 반 정도가 좋은데 이런 것 같은 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되게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의 체격이 한 15년에서 20년 나이 차이 나는 자기네 부모 세대하고 네. 정말 물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입맛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인구가 더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베트남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식품 사업은 제가 접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이제 다른 사업 아이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 저도 정말 의구심이 많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미의 관점이 점점 더 한쪽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수렴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미백, 하얀 피부를 갖고 싶은 열망들이 참 동남아 국민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베트남은 북부지방 사람과 남부지방 사람이 외향이나 피부톤도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약간 미백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태양빛이 너무 뜨겁고 그래서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선크림 사업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 화장품 표정이 업계 이것도 아니라는 표정이시네요. 저희 화장품 업계 분들이 베트남에 출장 올 때 네. 공항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같이 할 때 딱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야, 이렇게 더운 나라니까 선크림 엄청 많이 팔리겠다. 다들 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정말 선크림 시장이 작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수치화된 걸로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베트남의 선크림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요? 이 우리나라 선크림 시장 규모가 약 8억 달러, 그러니까 1조 1천억 원 규모거든요. 예. 근데 베트남은 그 20분의 1인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550억밖에 안 돼요. 야, 인구가 1억인데 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해서 수출도 많이 하니까 예. 그럼 수출을 뭐 전체 생산된 분량의 뭐 30% 정도 뺀다 하더라도 그래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베트남 인구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 실제로 소비하는 건 엄청난 건데 네. 베트남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얀 피부가 전통적으로 미인의 표상이에요. 예. 베트남 분들 정말 하얀 피부를 갖고 싶어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화장품 시장 조사를 할 때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얀 피부예요. 예. 그러면 수요 조사를 할 때 선크림 정말 잘 팔리는 거 아니야라고 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베트남이 오토바이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트남에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가 7천만 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예. 남북한 합친 인구만큼인데 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없어서 그래요. 베트남 전쟁이 1975년에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79년에는 이제 중국하고도 전쟁을 좀 했었고, 그리고 미국이 베트남에다가 금수 조치를 하는 바람에 물자가 좀 많이 못 들어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녀야 되는데 뭐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거 투자할 여력이 정부가 없었고, 그런데 일본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 또 전에 73년도에 네. 베트남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이제 미국이 90년대 초반에 금수 조치를 풀자마자 바로 들어와가지고 혼다 오토바이 공장을 설치해요. 예. 근데 그 전에는 몰래 아름아름해서 오토바이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베트남 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베트남 절반은 또 비가 내려요. 네. 그러면은 비 오죠.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면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예.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오토바이 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자동차의 4배 분량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2억 8천만 대 분량의 배기가스가 막 매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면 선크림 찐득찐득하잖아요. 네. 그러면 먼지가 고스란히 묻습니다. 덥죠. 예. 비 오죠. 얼굴에 먼지 묻고. 예. 그러니까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사고 싶은 니즈는 있는데 내가 쓰기에는 너무 불편한 사회 환경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작아요. 예. 제가 2014년도에 유로모니터 자료를 보면서 베트남의 선크림 시장이 얼마인가 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공이 하나 빠진 줄 알았어요. 예. 20억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화장품 브랜드가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한 곳에서 나오는
한 달 매출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베트남 전체 매출 20억 정도 안 될 정도로, 근데 10년 전에 20억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훨씬 커졌으니까 예.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건 맞는데 절대적인 시장 규모는 아직도 작다. 근데 저는 이제 신문을 통해서 최근 소식을 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업 한 곳은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완성차 메이커로 진출도 하고 네. 또 우버 플러스 이제 그랩이라고 하죠. 네. 동남아시아의 공유 자동차. 네. 이런 시장이 가장 먼저 공략하려고 하는 시장이 베트남이다. 뭐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바뀌어 나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트남의 선크림 시장이 아까 제가 10년 전에 20억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꽤 컸다고 했잖아요. 예. 그 크게 도움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버와 그랩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유 차량 서비스다 보니까 사람이 삶을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어도 다운그레이드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자동차를 탔는데 비도 안 맞고 에어컨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타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그렇게 사람들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가 운전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특히 여성 자가 운전자들이 요즘 빠르게 늘어나갔다 보니까 차 안에 있다 보니까 메이크업도 하게 되고 선크림도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네. 베트남이 이제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그랩을 통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생기고 그리고 베트남 기업인 빈페스트라는 업체가 전기 자동차를 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공유 차량 서비스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자동차를 이용해 나가는 게 높아지고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도 대기 오염 심각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예. 심각할 때는 뭐 3위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여기가 특히 겨울에는 이 분지이다 보니까 이 스모그 현상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 또 폐병으로도 많이 사망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특히 하노이시 정부가 2030년까지는 도심에 오토바이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오토바이 없이 어떻게 다녀 그랬더니 전철이 이제 개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노이의 전철 1호선이 2021년 11월에 개통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이 전철을 과연 얼마나 타겠어? 왜냐하면 집에 나와서 전철역까지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전철역에다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얼마나 하겠나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지금 1년에 지금 한 약 1200만 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 8월에는 이제 2호선까지 개통을 했어요. 근데 걸어서 전철역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방금 말씀하신 그랩을 타고 네. 전철역까지 갔다가 전철 타고 직장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또 직장까지 그랩 오토를 타고 다니니까 예. 그랩이 상당히 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연계 서비스도 잘 돼 있고 베트남 정부가 전기 버스, 시내 버스를 더 확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전철하고 시내버스하고 이 연계해서 예. 버스를 잘 탈 수 있게 지금 하다 보니까 하노이가 정말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선크림을 비롯해서 다른 화장품류가 팔릴 수 있는 요인도 커질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토바이를 탔다가 이제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더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면 네. 또 한 가지 부상할 산업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토바이 타면 헬멧 써야 되니 그렇죠. 이제 헤어스타일도 이제 신경 쓸 수 있게끔 바뀌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헬멧을 쓰면은 저처럼 왁스나 헤어젤 발라서 머리를 좀 세우고 싶어도 헬멧 눌리죠. 쓰면 눌리니까 안 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베트남에서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헤어 왁스하고 헤어 젤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타일링 제품들이 잘 안 팔렸는데 요즘 이제 이 산업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글로벌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뭘 보면서 제가 직감을 하냐면 마트에 진열 그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상품들이. 이 헤어 왁스 관련된 거는 일본 제품들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 제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팔렸는데 요즘 들어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진열 공간이 늘어나고 브랜드가 하나씩 늘어난 걸 보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교통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쓰는구나. 이게 이제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각종 헤어 모발 관리, 그런 제품들도 이제 대거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시장, 베트남 시장도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장에서 또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들겨 볼 만한 그런 상품군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의구심 있는 게요. 원래 이렇게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는 조금 낮은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고 즐겨 소비하는 브랜드들은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뭐 회사 중간 그 점심 시간 때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하고 또 저녁 때는 뭐 그냥 갑자기 출출할 때는 뭐 그 맥도날드 같은 데서 버거도 먹고 그런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유달리 베트남에서는 글로벌 그런 브랜드류들이 고전을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특히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베트남에 참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난주에 베트남의 맥도날드 2호점, 2호점인데 24시간 운영되고 정말 크게 지었던 곳이 폐점을 했습니다. 직영점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햄버거가 안 팔리나? 베트남 사람들 햄버거 싫어하나? 많은 분들이 꼭 첫마디가 못 사는 나라라서 안 먹나 봐. 가난하니까 햄버거가 너무 비싸서 안 먹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타벅스에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못 살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첫 번째 햄버거는 베트남의 반미라고 베트남 전통의 샌드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가 100년이 넘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바게트 빵에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고 있었는데 아무리 천하의 맥도날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니 반미보다는 비싼데 내 입맛에 맞지도 않아. 내가 굳이 저걸 먹어야 되나? 이게 되는 거고요. 또 베트남은 세계 2, 3위의 커피 원두를 수출하는 국가예요. 여기도 약 150년의 이 베트남만의 커피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천하의 스타벅스가 하더라도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연의 커피 맛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아서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베트남 아직도 소득 수준이 낮아서 아니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얼마 전에 BBC에서도 이렇게 접근한 리포트가 한번 나왔었어요. 베트남은 아직은 소득 수준이 안 나와서 스타벅스가 베트남처럼 안 팔린다. 올해 초에 스타벅스가 딱 100호점을 냈는데 문제는 100개 매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번째 매장을 냈지만 그 이전에 폐점한 매장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라고 하기에는 제가 막상 스타벅스에 가면 사람들이 뭘 먹나 항상 테이블을 쳐다보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일수록 티 음료를 많이 먹어요. 티를요. 특히 녹차 라떼, 그린티 라떼를 많이 먹고 그 외에 뭐 알록달록한 다양한 티 음료를 먹어요. 근데 그거는 아메리카노보다 한 30%더 비싸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하니까 안 먹는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는데 커피가 아닌 다른 음료를 선호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역시도 제가 팥빙수 사례처럼 젊은 사람들일수록 점점점 커피를 먹는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특히 어느 지역이냐면 금융가가 많은 곳. 금융가에 있는 친구들이 텀블러를 들고 와서 먹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커피를 잘 먹는 사람들이고 또 금융가에서 일하는 친구 중에는 해외 유학파들이 또 많아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 중에도 해외 유학파 친구들은 이제 미국에서 유행하는 스타벅스를 먹는 사람이 점점 생기다 보면 점점 이제 글로벌한 브랜드들이 인기가 있을 거지만 아직은 아니란 겁니다. 그럼 말씀 듣고 보니까 베트남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원래 즐겨 먹던 또 즐겨 사용하던 그런 물건을 다시 한번 베트남으로 들고 갈 이유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업체분들 강연할 때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고 인격적으로 참 좋으신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팔던 거 갖다 팔면 잘 팔리지 않겠어? 게다가 요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니까 야 K 뭐뭐 하면 다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막상 들고 왔는데 잘 안 팔리면 안 팔리는 이유가 어떤 기후 환경적인 건지 뭐 어느 민족적인 특성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왜 안 팔리지? 못 사는 나라에서 안 팔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오히려 소득 수준이 낮고 빠르게 발전해가는 나라일수록 과거에 20, 30년 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입맛이라든지 또는 현재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과 다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좀 차분히 좀 바라보신 다음에 충분히 관찰하고 이때쯤에 들어가면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천천히 판단하시고 들어가는 게 성공의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 말고요. 또 베트남의 소비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 특징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베트남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일본 취향의 걸 썩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물론- 취향일 거라는 건 그러니까 아세안에서 네. 일본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적은 나라는 베트남이에요. 예.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는 일본 관련된 게 정말 잘 팔리거든요. 예. 물론 요즘 베트남에서도 스시집들이 엄청 유행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과 또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는 걸 비했을 때 베트남에서 일본 관련된 음식이나 이런 게 입맛에 썩 베트남 사람한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본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이 약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일하다 오신 베트남 분들에 의해서 일본 관련된 것들도 꽤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특히 음식 관련된 거는 이상하게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는 좀 덜 네. 팔려요. 그리고 한국 관련된 거 좋아하긴 되게 좋아합니다. 예. 베트남 사람들이 김치 담가 먹어요. 오. 베트남 로컬 기업인데도 김치를 파는 업체 브랜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한국 사람들하고 좀 가까운 부분도 있는데 아까 여태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해왔던 것처럼 야 그러면 한국 제품 다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된 걸 좋아하고 선호하고 친숙해하면서도 좋고 싫어하는 게 좀 많이 다르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좋아할 건지 아직은 좋아하진 않지만 곧 좋아할 것 같은 게 어떤 건지를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베트남 시장에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관심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 현지에서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관심을 두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런 표현이 참 어폐는 있습니다만 베트남의 국민성 네.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인과 유사한 면도 많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저는 베트남을 아세안의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세안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베트남만 유교 문화권이고 한자 문화권이에요. 예. 뭐 바로 붙어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같은 경우는 전혀 한자 문화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세안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부지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비교를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좀 게으른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평균을 봤을 때 베트남은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예. 베트남은 학교 공공기관들이나 학교가 아침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요. 야. 근데 더운 나라니까 좀 일찍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국민성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 예. 내가 지금은 잘 못 먹고 배운 것도 없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면 지금보다도 훨씬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베트남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이렇게 발전해 나갔을 때 우리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하고 격차가 얼만데 일본 절대 못 따라잡을 거야 했지만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일본을 지금 따라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4,500불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30년, 2050년 정도 되면은 꽤 많이 발전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측이 되는 게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 부모들이 나는 안 먹고 안 입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꼭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 한국이랑 너무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베트남이 꼭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205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쯤 되면 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아 했다가 따라잡은 것처럼 네. 베트남이 한국 경제를 따라잡아서 비슷한 반열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2050년에 뭐 베트남이 전 세계 한 20위권까지는 갈 수는 있어도 네. 아무리 우리나라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고는 하더라도 한국을 따라잡을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체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진출하셨다가 좀 힘겹게 복귀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네. 베트남이 마치 중국처럼 되는 거 아니야? 베트남도 빠르게 성장하면 중국처럼 뭐 기술 탈취한다거나 우리를 뭐 내쫓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말씀하세요.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유하시는 말씀이 베트남 사람들 성향이 본인들의 역사적으로 중국의 억압을 당해왔고 여기서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남의 거를 갖다가 어떻게 뺏어서 살기보다는 적당히 균형을 잘 맞추면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본인도 살아남는 이렇게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도 그렇고 전반적인 방향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네. 중국에 보다는 배타성은 좀 적다. 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중국 진출에 비해서는 그런 우려사항은 좀 덜 하셔도 된다. 그런 네. 말씀이군요. 지금까지 기업 차원에서 쭉 여쭤봤어요. 네. 근데 요즘은 또 개인 차원에서 베트남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너무 네. 많더라고요. 네. 저도 몇 번 메일 받았는데 베트남의 부동산 투자 어디 한번 설명해 오시죠. 온라인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런데 그런 그 베트남 직접 개인 투자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이제 투자를 한다면 이제 부동산 투자나 이제 뭐 주식 투자, 네. 뭐 ETF 투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저처럼 베트남에서 살고 있고 베트남에서 정식으로 워킹 비자를 받아서 베트남 정부에 세금을 다 낸 상태에서 번 돈으로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네. 내 거주 목적으로 산다 그러면 좀 괜찮다고 봐요. 예. 베트남 반드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건데 예. 근데 문제는 세금 다 내고 이렇게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정식으로 부동산 투자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베트남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치기를 통해서 많이 하세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베트남이 2015년 7월 2일자부로 해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예. 한국 분들이 엄청나게 베트남 부동산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환치기예요. 환치기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베트남 교민이 가지고 있는 베트남 동하고 네. 한국에 계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님이 저한테 한 3억 원어치 한국 돈을 제 한국 계좌로 보내주시고 예. 저는 베트남 동을 베트남에 오셨을 때 현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 근데 베트남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해 전혀 터치가 없는데 제 예상컨대 조만간 아파트 외국인 니네들 베트남 산 아파트 이거 돈 어디서 났어? 났는지 자금 증명해. 예. 이거 못하면은 몰수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세금을 물 거예요. 이게 제 기억에는 코로나 이전에 2018년 정도에 우리나라 금감원에서도 예. 진행을 하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이런 데다가 한국 국적의 사람들 계좌 내역 다 달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부당하게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 돈으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거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다가 네. 코로나 터지고 뭐 이러면서 지금 유야무야 좀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베트남 정부가 이런 움직임이 좀 다시 보여요. 자금 추적. 특히 베트남 정부가 요즘 중국 사람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엄청 꼼꼼하게 따지고 있어요. 네. 이게 시장을 교란시키니까. 예.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중국 사람 다음으로 많이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자금 추적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식으로 세금 내고 하실 거면 들어오는데 그러면 생각하신 것보다 이익은 별로 안 나실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말고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 베트남으로 많이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네. 베트남의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베트남 주식 요즘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참 올랐다가 재작년에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해요. 네. 근데 베트남이 이제 전 세계에 관심을 갖고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 자금하고 호주 자금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근데 싱가포르 자금은 사실 홍콩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거든요. 근데 그 자금들이 다른 나라로 투자하려고 해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요. 신흥개발국가 중에. 예. 그나마 베트남이 사회적으로도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 들어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좋고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베트남 주식을 직접 살 수 있게 지금 아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이제 베트남 종목을 직접 구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금융산 ETF 중에 베트남에 투자하는 ETF가 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할 때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서 참 좋은 일 많이 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쭉 듣고 보니까요. 베트남 시장에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둬야 될 이유가 충분해 보이고 네. 이제 베트남이 우리 상품군 중에서 더 많은 상품군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국가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한국 오실 때마다 우리 송경재 꼭 들려주세요. 불러주시면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유영국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